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맨유 대 레스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유는 바르셀로나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힘든 상대를 만나 혈투를 벌인 것은 확실하게 이틀의 휴식만을 취하고 뛰는 경기에서의 체력적인 문제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카세미로는 딱 이 경기까지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리즈와의 2연전에서 이미 중원의 퀄리티가 저하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체력적인 압박 전술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죠. 특히 레스터가 지난 토트넘전에서 상대 수비의 불안감을 잘 공략해 사골이나 넣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차 저지선을 높은 위치에서 형성하면서 바르셀로나를 고전시킨 것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레스터의 중원 상태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빌드업을 도맡아야 할 선수의 미스도 노려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공격수들도 중원에 가담하면서 압박 라인에 힘을 더해주고 최근 물이 오른 레시포드가 최전방에 위치하게 되면서 공격력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레스터는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토트넘의 수비가 매우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4골을 득점하는 데 성공하면서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최근 이 경기에서 레스터가 기록하고 있는 골은 8골에 당하고 있습니다. 레스터는 역습으로 나갈 때 더 공격이 잘 풀리는 상황이 잦은데 지난 경기에서도 메디슨의 골은 역습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로저스 감독이 철저한 대비를 하면서 빌드업을 방해하고 가까운 거리에서의 역습 진행이 잘 통했던 장면. 맨유가 지친 상태고 1차 저지선 라인을 높게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맨유의 수비 라인이 최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득점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편이 좋을 듯. 물론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을 전담할 선수가 막혀버린다면 공수가 모두 답답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틸레망스도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 경기에서는 남팔리스 맨디가 볼 배급 역할을 맡았는데 타락박과 실수가 잦은 은디디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인 패스 성공률과 온더볼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167cm 나는 피지컬적인 문제는 있는 선수고 맨디에게 빌드업을 맡기고 뷰스버리올이 전방으로 침투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기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는 중원에서의 적절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스터가 최근 공격이 상당히 잘 풀리고 있고 맨유의 휴식 기간도 짧았기에 경기력을 모두 발휘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세미로의 징계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 물론 맨유가 지난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를 압박으로 당황시키기도 했고 레스터의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을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대응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웨스트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레스터전에 이어 챔스에서도 밀란에게 0대1로 패하면서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경기력이 좋지 못했던 밀란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패하는 등 지루한 경기 과정의 결과까지 챙기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중원 부담으로 인해 전형을 꺼내는 상태. 호이비에르는 돌아올 수 있지만 벤탄쿠르는 시즌 아웃이기 때문에 미드필더들을 공격적으로 올려쓰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공격 루트는 측면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에메르송과 페리시치의 활약상이 좋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측에서의 공격 전개를 도와주어야 할 클루셉스키도 올 시즌은 부상 후유증이 큰 듯한 모습. 사실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올 시즌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수비진의 전반적인 폼 저하라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인을 내리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다이어의 민첩성과 1대1 대응 능력 부족으로 인해 수비가 자주 무너지는 양상이 자주 일어났던 상태입니다. 웨스트햄이 공격을 다소 포기하고 수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무실점이 가능한 상황인지는 의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햄은 전형으로 바꾸면서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 최근 두 경기에서는 모두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상대가 뉴캐슬, 첼시로 만만치 않은 상대였음을 감안하면 300을 사용한 이후의 수비력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밀란이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전술을 참고할 수 있을 듯. 밀란도 중원 공백으로 인해 가동했는데 풀백과 윙어의 아이솔레이션을 이용해 상대 수비와의 1대1 승부를 유도했고 이 작전이 먹히면서 승부를 가져왔기 때문. 마침 왼풀백에는 직전 경기 득점을 기록했고 크레스웰의 빈자리를 제대로 메운 에메르송이 있고
온더볼 능력이 좋은 보행과 벨라나에게 적극적인 1대1 승부를 주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게르드와 주마가 모두 결장하는 상황이라 300을 구성하는 선수들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애초에 토트넘이 중원 공백으로 인해 공격 루트가 측면으로 한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스, 수책 조합은 올 시즌 공격 전개는 몰라도 수비에서는 항상 훌륭한 모습을 보였던 조합이기도 합니다. 중원 싸움에서 앞서면서 케인을 고립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중원 공백으로 인해 측면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인데 핵심이 되어야 할 양 윙백들의 올 시즌 활약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웨스트햄의 수비력도 300 전술 변화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 토트넘이 밀란에게 패했던 전술을 웨스트햄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온더볼 능력이 좋은 이선들의 파괴력을 증폭시킨다면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헤르타 베를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첼시까지 1대0으로 잡으면서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경기력에서 앞섰다고는 보기 어려웠지만 파울까지 불사하면서 첼시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 아데에미가 두 경기 두 골로 상당히 폼이 좋은 상태. 알레가 암 후유증으로 인해 풀타임을 뛰기에는 무리고 무코코도 부상임을 감안하면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할 아데에미의 폼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경기 점유율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리그에서는 휘슬이 울리자마자 라인을 높여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브레멘과의 경기에서도 리드를 아는 상황에서도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모습, 상대의 역습에 취약해질 가능성은 점쳐볼 수 있지만 상대의 온더볼을 이용한 접근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5경기에서 이 실점으로 시즌 초반보다는 수비적인 안정감도 많이 늘었습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웨넨글라트바흐를 4대1로 이기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웨넨글라트바흐가 원정에서는 매우 약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공격력이 폭발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던 경기였죠. 지난 경기에서도 웨넨글라트바흐의 호전적인 경기의 라인은 완벽하게 뒤로 밀린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헤르타 베를린의 역습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던 환경이었고 지난 경기 31%의 점유율만을 확보했음에도 헤르타 베를린의 기대 득점은 3골이 넘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공격 올인 양상인 웨넨글라트바흐와는 달리 도르트문트는 최근 수비 페이스와 삼선의 안정감이 남다른 터라 한 경기만 가지고 헤르타 베를린의 공격력 변화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습 성향의 팀인데다 도르트문트가 최근 휘슬이 울리자마자 공격적인 기조로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지난 경기에서도 오픈플레이에서의 슈팅은 잘 제어했지만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나오는 등 올 시즌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안정적이지는 않은 만큼 도르트문트의 공격력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 뻔한 상태입니다. 웨넨글라트바흐를 격침시킨 헤르타 베를린의 역습은 부담스럽지만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웨넨글라트바흐와는 달리 삼선의 안정감과 최근 보여주고 있는 수비 성과도 꽤 괜찮은 만큼 헤르타 베를린이 지난 경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우세해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 대 마인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경기 막바지 중거리 골을 허용하면서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홈에서 당한 패배였기에 더욱 쓰라렸는데 두 골을 기록하면서 공격적인 성과를 드러냈다는 점이 그나마 고평가해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마인츠 같이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는 상대는 레버쿠젠에게 꽤 어려울 수 있는 팀. 레버쿠젠이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뒤 빠르게 전환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힘든 시기를 보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상위 전력이라 온더볼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팀임은 분명해 플랜 A를 그대로 유지해볼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조를 위해 중앙 미드필더들이 위로 올라가는 빈도가 잦아 소비는 생각보다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르고 기동성이 좋은 팀들에게 뒷공간이 열리면서 실점하는 빈도가 잦은데 레버쿠젠의 주중 경기 피로도로 인해 이 경우에는 실점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난타전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할 것입니다. 마인츠는 아우크스부르크에게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패배를 당한 팀은 도르트문트, 위넨, 우니온 베를린으로 1-3위에 위치해 있는 팀들이었기 때문에 참작의 여지는 있는 편입니다. 역습 성향의 팀입니다. 때문에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 더 경기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 원정에서 승리가 더 많다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기동력과 역습으로 라인을 올리는 유형인 쾰는 웨넨글라트바흐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레버쿠젠도 앞서 언급한 두 팀과 비슷하게 라인을 올려 경기하지만 수비가 다소 약한 팀이라 전방에서의 성과는 꽤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인츠가 체력적으로 우위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상입니다. 전반적으로 활동량이 높은 편이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장 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인터셉트를 노립니다. 물론 레버쿠젠의 온더볼 능력을 감안하면 다소 고전하는 양상이 될 수 있지만 인터셉트 횟수에서 리그 1위를 굳건히 차지할 정도라 공격을 차단한 뒤 공격으로 빠르게 이어가는 양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레버쿠젠이 꾸준히 공격적인 성과와 온더볼 능력은 보여주고 있는 상태, 다만 마인츠도 높은 라인을 구성하는 팀들에게는 강했고 레버쿠젠의 주중 경기 피로도를 이용할 여지도 충분할 것입니다. 오히려 훌륭한 인터셉트 능력을 발휘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체력적 우위를 살린다면 마인츠가 박빙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 매치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알두하일 대 알라이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두하일은 카타르 리그에 속해 있는 팀으로서 최근에도 좋은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남테이나 올른가가 전방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스타파와 알리의 측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공격력 또한 나쁘지 않은데 남테이의 최근 전력이 올라있는 만큼 이번 알두하일 알라이안 경기에서도 올른가와의 좋은 연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라이안은 최근 기복을 보이고 있는 팀이지만 최근 알 아흘리를 상대로는 승리를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습니다.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볼리와 바르가스, 하템을 중심으로 좋은 전력을 보였는데 내용적으로는 아라흘리의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영향이 컸습니다. 잘 안 풀리는 경기에서는 중원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해도 많은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번 알두하일 알라이안 경기에서는 중원에서부터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알두하일 알라이안 경기는 전력에서 우세한 알두하일의 우위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는 알샤바브 FC 대 FC 나사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샤바브는 조별리그 B조에서 1위로 올라온 팀입니다.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좋은 전력을 보이고 있는 팀인데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카를로스와 바네가, 아랄카타니가 공격적인 전개를 가져가고 빠른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 반대로 역습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측면 전력이 좋아서 많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구안카나 카를로스가 좋은 전력으로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사프는 조별리그 2조에서 2위로 올라온 팀입니다. 전 나사프는 우즈베키스탄 리그에 속해 있는 팀인데 현재는 시즌 중에 아닙니다. 공격력이 좋은 팀은 아닌데 무득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고 득점을 기록한다고 해도 모주고보이나 노체브에 의존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수비적인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마다 수비력에서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알샤바브 나사프 경기에서도 특히 우위를 점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이점을 가지고 있는 알샤바브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